2035년 대한민국의 어느 한적한 지방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름 모를 사립대학의 정문 앞입니다. 한때는 지성의 상아탑이라 불리며 수천 명의 젊은이가 꿈을 품고 오갔던 이곳에는 이제 사람의 온기 대신 허리 높이까지 자란 잡초와 삭막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낡은 유리창은 깨진 채 날카로운 파편을 바닥에 뿌리고 있고 대학의 이름이 적힌 육중한 석조 간판은 이끼가 낀 채 비스듬히 기울어져 마치 이 시대를 향한 커다란 비석처럼 서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24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매년 수천 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며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35년 현재 이곳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150여 개의 대학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늘 위로 띄운 무인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내려다본 캠퍼스는 거대한 유령 도시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는 주인 잃은 축구공 하나가 바람에 밀려 굴러다니고 학생회관 벽면에는 2024년 당시에 붙여진 빛바랜 취업 공고문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 공고문에는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든가 대기업 취업 보장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적혀 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읽지 않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을 살아갔던 2005년생들은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 수치는 매년 신입생이 줄어들고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붉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그 위험을 무시하고 이 침몰하는 배 안으로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가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는 연간 2만 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무려 25배나 압도하는 이 기괴한 시장 구조 속에서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취업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장 값비싼 입장권이자 일단 손에 넣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불량 채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혹한 경제적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4년제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한 학생이 쏟아부어야 하는 등록금과 식비, 그리고 생활비를 모두 합치면 평균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산출됩니다. 이 금액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전세금과 맞먹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보이지 않는 비용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워 현장에 뛰어들었다면 벌어들였을 기회비용 1억 2천만 원을 더하면 한 명의 대학생이 4년간 지불하는 총비용은 2억 8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합니다. 2억 원이 넘는 자본을 투자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월 200만 원 남짓의 초라한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나면 남는 돈은 18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뿐입니다. 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본전이라도 뽑으려면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대학에 들어간 비용을 겨우 갚는 셈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인생을 담보로 한 거대한 금융 사기극입니다. 2035년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토록 잔인한 시스템을 유지해왔을까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지금만 참으면 인생이 핀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청년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달한 정상에는 약속된 풍요 대신 고물가와 저임금,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껍데기뿐인 철밥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낭비의 현장을 정밀하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눈먼 경쟁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정이라 믿었던 그 모든 가치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의 내면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의 태엽을 2025년에 찬란했던 어느 봄날로 되감아 봅니다. 화면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청년의 얼굴을 비춥니다. 왼쪽 화면 속의 민주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수식어가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자 인생의 유일한 정답지라 믿었던 대학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자식의 손에 쥐어진 합격 통지서를 보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4년만 고생하면 인생이 활짝 핀다는 그 낡고도 견고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입성 뒤에는 거대한 빚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4년간 쏟아부어야 할 8,200만 원이라는 자금의 첫 단추로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찾습니다. 한 학기 4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다달이 빠져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서울의 비싼 방세는 19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금융의 덫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 정도쯤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하며 밤새 전공 서적과 토익 책에 매달렸습니다. 오른쪽 화면 속 태호의 모습은 민준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는 대학 진학 대신 먼지가 가득한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입가에 하얀 가루를 묻힌 채 벽을 바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웃들은 혀를 차며 동정의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등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편의점 카운터와 콜센터 상담원 자리에 줄을 서 있는 수많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희소성을 잃어버린 학위가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무력한 종이 조각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남들이 7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이라는 집단 광기에 휩싸여 강의실로 향할 때 홀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빚을 내는 대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도가 쌓이면 월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도배와 타일 기술의 세계는 민준이 꿈꾸는 화이트 칼라의 환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뜨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민준이 4년 동안 상아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각로에 불태운 것은 단순히 8,200만 원의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기회비용 1억 600만 원까지 합치면 그가 치른 대가는 2억 8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납니다. 이것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태호는 그 4년 동안 매년 5%씩 임금을 올리며 1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민준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상상을 하며 도서관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태호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며 경제적 자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대학 졸업장이 인생의 보험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매달 보험료만 비싸게 나가고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는 악성 보험과 같았습니다. 2025년의 이 두 갈래 길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설계한 거대한 도박판이었습니다. 한쪽은 학벌이라는 이름의 가짜 칩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베팅했고 다른 한쪽은 땀방울이라는 실물 화폐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베팅의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민준이 믿었던 4년 뒤의 보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대졸 초봉은 고졸 생산직과의 격차가 좁혀질 대로 좁아져 월 50만 원 차이도 나지 않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이 잔혹한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은 채 그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벼랑 끝으로 향하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태호는 흙먼지 속에서 웃었고 민준은 화려한 강의실에서 불안을 삼켰습니다. 2029년 가을의 어느 싸늘한 새벽입니다. 2025년의 그 찬란했던 봄으로부터 4년의 시간과 8,200만 원의 자본, 그리고 2년간의 처절한 고시생 생활을 갈아 넣은 끝에 민준은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철밥통을 손에 쥐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민준의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이제야 아들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민준이 마주한 것은 약속된 안정이 아니라 서서히 달궈지는 압력솥 내부의 열기였습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이 손에 쥔 것이 따뜻한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뚜껑이 닫힌 채 폭발을 기다리는 강철 용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의 알람 소리는 더 이상 기상이 아닌 공습 경보처럼 민준의 고막을 찢어놓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이번 달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80만 원 남짓입니다. 2029년에 치솟은 물가와 서울의 살인적인 월세를 고려하면 이것은 급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급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급보다 못한 이 숫자를 보며 민주는 자신이 지난 6년간 쏟아부은 2억 원이 넘는 자본과 청춘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감상의 젖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민원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날카로운 고함은 이제 일상이 된 소음이자 피할 수 없는 폭력입니다. 민원인들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왜곡되어 민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당신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저주 섞인 포언과 함께 누군가는 녹음기를 들이대며 대통령실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시스템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뿐 그 칼날 앞에 선 민준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민준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방패는 이미 녹슬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정시 퇴근이라는 워라벨의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쏟아지는 업무와 끝없는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 소진되어 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민준은 잠시 화장실로 도망칩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지만 그곳에는 2025년에 환하게 웃던 19살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판 눈과 좁아진 어깨, 그리고 생기를 잃은 피부를 가진 낯선 30살의 남자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인데도 상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난번 민원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준비하라는 명령과 함께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가운 경고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조직은 민준에게 무한한 헌신을 요구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를 가장 먼저 꼬리 자르듯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9년의 공무원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임금과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갇힌 감옥입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가 누렸던 연금의 혜택은 이미 개혁이라는 이름의 가위질에 난도질 당해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문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불안해서 선택했던 대학과 안정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쫓아 들어온 공직사회는 그에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오답지였습니다. 철밥통은 깨졌고 그 파편은 민준의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압력솥의 압력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5년의 깊은 밤, 도심의 불빛이 하나 둘 꺼져가는 시간입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했던 대학가 근처의 낡은 선술집,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2살의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2025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민준과 태호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안주와 비어버린 소주병만이 놓여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민준은 오늘 평생의 안정이라 믿었던 공무원직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사기업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무 능력이 전무하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낡은 정장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그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2025년에 빌렸던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는 50살이 될 때까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준에게 대학 졸업장은 인생의 보험이 아니라 늙어갈 때까지 짊어져야 할 부채의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반면 태호의 모습은 민준의 초라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는 선술집 앞에 2035년형 최신식 픽업 트럭을 세워두고 나타났습니다. 태호는 이제 어엿한 건축기술 전문 업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남들이 강의실에서 신기루 같은 학문을 쫓을 때 그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실전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태호의 월 수입은 이미 2025년부터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공무원으로서 받았던 월급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태호는 2028년 28살의 나이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일찍부터 쌓아 올린 자본과 복리의 마법은 그를 경제적 자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지만 그 손 끝에는 시장이 원하는 진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는 태호의 여유로운 표정을 바라보며 자신이 입고 있는 정장이 사실은 거대한 빚으로 짜인 수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화이트 칼라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청춘과 자본을 소각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반면 태호의 먼지 묻은 작업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견고한 황금 갑옷이었습니다. 민주는 2025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대학 문턱조차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읊조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가 지불한 4년의 세월과 수억 원의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2035년 대한민국이 맞이한 잔혹한 진실입니다. 껍데기뿐인 학위는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손끝의 기술만이 유일한 생존의 도구가 된 시대입니다. 민준의 어깨는 더욱 좁아지고 태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숭상하던 공부해서 남주냐는 격언은 이제 기술 배워서 남주냐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정체는 민준을 서서히 죽여갔고 불확실성 속에서의 도전은 태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70%의 대학 진학률이라는 광기가 만들어낸 비극은 203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는 잔을 비우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답은 이미 10년 전에 그날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짜 신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한 순간 그의 패배는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